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넣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복순 여사의 72번째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황금 시장을 쓸고 닦은 복순 여사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떡볶이를 팔아 억척같이 키워낸 삼남매가 모두 오기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명문대 의사, 둘째는 냉철한 검사, 막내는 점잖은 대학 교수. 자식들은 나 여사의 하늘이었고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가게 안상 위로 복순 여사가 손수 만든 잡채와 불고기가 정성스레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늠름한 첫째 아들 차진우가 고급 양복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둘째 딸 서연과 막내 아들 민규도 값비싼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어서 와라. 이게 얼마만이냐? 복순 여사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식들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셔야죠. 저희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진우의 말에 삼남매는 나란히 바닥에 엎드려 복순 여사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복순 여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래, 그래. 너희가 내 복이다. 어서들 일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어머니에게 반찬을. 어머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순 여사는 어리둥절했지만 자식들이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순 여사를 데려간 곳은 안방이었습니다. 안방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안경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형님 병원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요즘 어머니 기억력이 자꾸 깜빡하신다 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억력이라니? 내가 뭘 깜빡한다고. 나 아직 정정하다. 어머니,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저희 걱정돼서 그러죠. 막내 민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의사라는 남자는 복순 여사에게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어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오늘 내 생일이고 여긴 내 가게야. 복순 여사가 언성을 높이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인지 저하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호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첫째 아들 진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복순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재산이 곧 재개발 보상금 1,000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 상태로는 그 큰 돈을 관리하실 수 없어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번지르르한 웃음 뒤에 숨겨진 시커먼 탐욕을 말입니다. 못한다. 내 재산은 내 거다. 너희한테 한 푼도 못 맡겨. 복순 여사가 서류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다 저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둘째 서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말 좀 들으세요. 막내 민규는 울먹이며 복순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복순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나가. 다들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 복순 여사가 절규하며 그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첫째 진우가 냉혹한 표정으로 문 밖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모시세요.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두 명이 흰색 환자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신병원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복순 여사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나복순 여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생일잔치의 소란과 자식들의 냉혹한 눈빛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우가 일하는 그 화려한 대학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 사람들아, 나 좀 꺼내줘. 복순 여사가 목이 쉬어라 외치고 문을 두드려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복도의 정적뿐이었습니다. 나복순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냉랭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 여사는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제 명예고 자부심이었던 그 자식들이 자신을 이곳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첫째 아들 진우가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본인 이름은요? 진우는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듯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안 꺼내.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선망 증세가 심해지십니다. 어머니는 지금 중증 치매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진우는 차트에 무언가를 휘갈겼으며 말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의학적 소견으로, 검사인 딸은 법적 절차로, 교수인 막내 아들은 보호자. 동의로 이 모든 감금을 완벽하게 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모든 연락수단을 빼앗긴 채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고 면회는 삼남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쇠창살 너머로 회색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눈물조차 말라버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요란한 청소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얼굴의 청소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황금시장 떡볶이 가게의 단골 손님이던 강지숙이었습니다. 늘 교양 있게 차려입던 모습과는 달리 허름한 청소부 복장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복순 여사가 놀라 말을 걸려던 순간 지숙은 복순 여사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숙은 간호사의 눈을 피해 재빨리 침대 시트를 가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순 여사의 밥그릇 밑바닥에 무언가를 빠르게 붙이고는 청소 도구들을 챙겨 총총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순 여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뒤집자 그곳에는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단 2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특히 막내 아들 차민규 교수를. 강지숙의 쪽지는 나복순 여사의 마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평생을 속고만 살지 않았기에 복순 여사는 그 경고를 쉬이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막내 아들 민규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자식보다 살가웠고 눈물 많던 아들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쪽지의 내용을 애써 부정하며 막내 아들만큼은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그토록 기다리던 면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 차민규 교수가 수척해진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민규는 복순 여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형님이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눈물에 복순 여사의 마지막 의심마저 녹아내렸습니다. 민규야, 내 아들, 너는 믿었어. 어서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응? 복순 여사는 쇠약해진 몸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민규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약과를 건네며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순 여사는 아들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날 버릴 리가 없지. 그렇고 말고. 복순 여사는 안도감에 창가로 다가가 오랜만에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은 3층이었고 창밖으로 병원 정문 주차장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금 병실을 나간 막내 아들 민규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렸다는 듯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둘째 딸 서연이 내렸습니다. 복순 여사는 두 사람이 마주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들이 왜 같이? 서연은 민규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따지듯 말했습니다. 민규는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순 여사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민규에게 건넸습니다. 민규는 봉투를 받아 열어본 뒤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앞에서 흘리던 통안의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탐욕스럽고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툭 치며 웃더니 같은 차를 타고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복순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겠다며 오열하던 막내 아들의 눈물은 누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배신. 그것은 다른 자식들의 배신보다 수백 배 더 고통스러운 비수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아들 진우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복순 여사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지 능력이 더 나빠지셨네요. 오늘부터 특별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진우의 특별 치료라는 말은 지옥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복순 여사는 건장한 남자 간호사들에게 붙들려 차가운 복도를 끌려갔습니다. 싫어. 이거 나는 미치지 않았어. 복순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쇠약해진 노인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복도 끝에 있는 치료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섬광처럼 번쩍이는 기계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복도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가 복도 끝에서부터 자욱하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젠장. 간호사들이 당황한 사이 복순 여사를 붙잡은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습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청소부 복장의 강지숙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상구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저쪽으로 피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숙은 복순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내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기를 피해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이 차서 복순 여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자 지숙은 주차장 구석에 낡은 검은색 세단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사모님. 어서 타세요. 지숙의 목소리는 단골 손님일 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냉철하고 단호했습니다. 차는 미로 같은 병원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가 S? 복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숙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뒷좌석에서 묵직한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수십 개의 USB와 서류철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첫째 아드님 차진우 원장의 병원 불법 리베이트 장부 사본입니다. 지숙은 서류철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둘째 따님 차서연 검사가 덮어준 사건들의 증거 목록이고요. 그리고 이건 막내 아들 차민규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내역입니다. 복순 여사는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뤄낸 자식들의 성공이 사실은 거대한 범죄의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군데 이런 것까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분노와 혼란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지숙은 복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꺼냈습니다. 죽은 남편께서 사모님을 위해 남겨둔 사람입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장님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강지숙이 내민 진짜 유산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증서였습니다. 복순 여사의 죽은 남편, 즉 황금시장의 상권을 일군 차 회장이 자식들의 탐욕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고 아내를 위해 몰래 숨겨둔 거액의 비자금이었습니다. 그 액수는 1,000억 재개발 보상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이 당신을 배신할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돈은 사모님께서 스스로를 지킬 마지막 무기입니다. 나복순 여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과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떡볶이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아니, 강 실장, 준비해라. 복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것을 되찾는 게 아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서 내 인생 전부를 빼앗아 올 것이다. 며칠 뒤 첫째 아들 차진우 원장은 병원장실에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가 들어온 데다 병원의 최대 채권자인 골드 캐피탈이 갑자기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당장 파산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체 골드 캐피탈 회장이 누굽니까? 당장 만나게 해줘요. 진우가 비서에게 고함을 치던 그때 문이 열리고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골드 캐피탈의 신임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는 그가 그토록 만나길 고대하던 새로운 최대 채권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이아몬드 브로치로 포인트를 준 우아한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뒀던 어머니, 나복순이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차 원장. 어머니가 어떻게, 여긴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 내 놈이 저지른 짓이겠지. 복순 여사가 곁에 선 강지숙에게 눈짓했습니다. 지숙이 서류 뭉치를 진우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저지른 모든 불법 리베이트와 횡령 내역이 담긴 장부였습니다. 내 병원의 가장 큰 채권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 놈의 목숨줄도 이제 내가 쥐고 있단 뜻이지. 복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어라. 내 아들아. 진우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병원장 해임 위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파멸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둘째 딸 차서연 검사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나복순의 차가운 눈빛과 그 옆에 서류를 들고 서 있는 강지숙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순 여사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 잘 왔구나. 내 딸. 내년에게는 어떤 지옥을 선물할지 마침 고르고 있던 참이었다. 나복순 여사의 복수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차진우는 어머니가 쥔 병원 채권과 불법 리베이트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병원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시에 강지숙 실장은 둘째 딸 차서연 검사의 비리 자료를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에 넘겼습니다. 현직 엘리트 검사, 스폰서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뉴스가 터지기 직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경력은 사실상 끝장이 났습니다. 형과 누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막내 아들 차민규 교수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비 횡령 자료도 어머니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도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감옥에 갈 것이 뻔했습니다. 민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금시장의 떡볶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을 열자 예전에 늙고 쇠약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복순 여사는 차가운 얼굴로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규는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전처럼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형이랑 누나가 시켜서. 저는 정말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면 마음 약한 어머니가 용서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여사는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어머니. 민규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던 복순 여사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물, 참으로 역겹구나. 민규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복순 여사의 손바닥이 세차게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가게 안이 얼어붙는 듯한 소리와 함께 민규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찌 날 배신할 수 있나? 어찌 감히. 복순 여사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친어미를 꼭 닮았구나. 네, 친어미라니요? 그게 무슨. 민규가 충격에 빠져 말을 더듬는 순간 가게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강지숙 실장이 차가운 얼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강지숙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숙 아줌마라 부르며 따르던 저 여자가. 복순 여사가 한마디 한마디를 끊어 말했습니다. 널 낳은 친어머니다. 나복순 여사의 폭로는 가게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막내 아들 차민규는 친어머니라고 지목된 강지숙과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나복순을 번갈아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다. 민규야. 처음으로 강지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한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그 자리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강지숙은 본래 복순 여사의 남편, 차 회장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의 집안 반대로 쫓겨났고 그녀가 아들 민규를 임신한 사실을 안 차 회장이 몰래 그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은 복순 여사와 결혼한 뒤 지숙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이 여자를 택했다. 그리고 넌 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다. 강지숙은 아들에게 평생에 걸쳐 복수심을 심어왔습니다. 나복순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민규의 접근, 그의 눈물, 그의 효심은 모두 이 복수극을 위한 긴 연기였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당신이 누리는 이 모든 건 원래 내 어머니의 것이었다고. 민규가 핏발선 눈으로 복순 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 TV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직 검사 차서연, 스폰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금 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동시에 첫째 진우의 핸드폰으로 파산 관제인의 통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병원은 금일부로 최종 파산 처리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모든 것이 한날 한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삼남매는 마지막 남은 재개발, 보상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엉망이 된 황금시장 가게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부모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파멸을 확인한 짐승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병원만 안 날려먹었어도, 닥쳐. 내가 검사배지만 지켰어도 이 사달은 안 났어. 전부 형편없긴. 결국 이 돈은 다 내 거야. 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가게 집기를 부수며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 끝났느냐? 가게 문이 열리고 나복순 여사가 지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삼남매가 그토록 원했던 1,000억 재개발 계약서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던 삼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계약서로 향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짐승처럼 헐떡이는 자식들을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이 돈 너희 중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나복순 여사가 찢어버린 계약서는 1,000억 탐욕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복순 여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일군 황금시장 재개발 부지, 그 1,000억 원의 전 재산을 황금시장 상인연합에 조건 없이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돈은 내 피와 땀이 아니라 이곳 상인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야 제 주인에게 돌려줄 뿐입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여사는 황금시장의 성녀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삼남매는 그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첫째 진우는 파산과 이혼, 의사 면허 취소라는 삼중고를 안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둘째 서연은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막내 민규는 횡령 혐의로 교수직에서 파면되었고 친모 강지숙과 함께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복수의 조력자였던 강지숙은 떠나기 전 복순 여사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당신이 이겼습니다. 복순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나복순 여사는 다시 황금시장의 허름한 떡볶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도 돈도 심지어 복수를 도왔던 조력자도 모두 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복순 여사가 텅 비어버린 가게 안을 홀로 쓸고 닦았습니다. 평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낡은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복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신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의 초라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복순 여사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복순 씨, 그 기부 무효입니다. 무슨 소리요? 서류가 위조됐더군요. 애초에 당신 명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품 안에서 진짜 등기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제 겁니다.